안녕하세요. ETF 로드맵의 윤재용 선임연구원입니다. ETF를 알고 싶어하는 주린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9편에 걸쳐 기초개념부터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5월 22일 기준 총 조회수 14만 회, 댓글 1만 개, 이렇게 ETF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9화를 끝으로 이 Q&A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참여해주신 1,400여 분의 질문 중에 같이 공부하면 좋을 만한 질문 10개를 뽑았습니다. 자, 그럼 Q&A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상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이 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해외 상장 ETF를 중심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는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보자 라고 결론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세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 텐데요.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 기본 공제가 되고 22%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국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의 경우에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있고, 내가 실제로 이 매매에서 나오는 차익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15.4%로 과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상장이 세율이 낮죠.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세금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세율이 높더라도 해외 상장을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배당소득세는 국내의 경우에는 이 분배금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이 정해진 배당소득세율로 먼저 적용이 된 다음에 국내에서 한 번 더 정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 ETF 거래 가능한 절세 계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ISA 계좌가 있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ISA의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서민형이라든가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그리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 이상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는 거.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상품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제한이 있어요. 뭐 레버리지 인버스가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이 약간 있긴 하지만, 내가 투자한 시점에서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내가 보유하는 시점에서 과세 이연 이후에 출금,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연령에 따라서 또 세율이 낮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 일정 부분은 절세 계좌를 먼저 활용을 하자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이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캡처본,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이제 해외 상장 ETF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해당국 통화로 환전을 하고 매수를 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당을 받겠죠. 이후에 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매수, 매도, 내가 수익을 냈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환전을 하게 되면 이 환전 차익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달러 환율이 뭐 1,100원일 때 투자를 했는데 1,300원에 환전을 했다. 그러면 이 200원에 대해서 매매 차익이, 환전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환전 차익 자체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은 내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세, 매수, 매도 과정에서 이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 ETF에서 분배금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상장 ETF 모두 동일하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세청에서 발간한 이 주식과 세금, 굉장히 최근에 발간된 자료인데,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는 내가 배우자라든가 혹은 자녀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례에서는 내가 1억 원어치를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6억 원이 됐다. 그래서 5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50만 원 기본 공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붙다 보니까 9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돼요. 내가 만약 이것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 배우자는 이 받는 시점의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해당 시점에 바로 매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기는 것도 무제한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한도를 체크를 해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 다음에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 기준이 있는데, 해당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 따로 없이 양도소득세까지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증여는 실질적으로 증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다시 넘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혹은 뭐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가별로 상장된 대표 지수 ETF들을 먼저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운용자산 상위 ETF들을 추려낸 겁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부터 시작해서 ETF들이 쭈루룩 상장이 되어 있는데 SPY라는 이 티커를 가진 ETF가 어디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지,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나는 것인지 먼저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 섹터, 산업 혹은 테마, 채권 이런 식으로 관심 범위를 넓혀 가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채권형 ETF는 이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미국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형 ETF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발행 주체별로든 만기별로든 혹은 뭐 특수 형태까지 세분화돼서 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투자 전략에 맞게 접근을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정방향에 대한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내가 가격 변동은 최소화하면서 지금 미국의 어떤 높은 금리를 내가 채권으로 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초단기채 ETF들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SHV라든가 SHY처럼 남아있는 기간이 뭐 1년 미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ETF들이 미국에 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ETF들 또 활용하시게 되면 내가 가격 변동은 최소화하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외에도 내가 현 시점에 높은 수익률을 내가 만기까지 좀 최대한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기 매칭형 채권 ETF도 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ETF들도 역시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해외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원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가 지수의 등락뿐만 아니라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환헤지형 ETF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을 고정해주는 ETF예요. 국내에 상장된 ETF들 중에서 환헤지형 ETF는 맨 뒷부분에 H가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음영은 환 노출형 환헤지를 하지 않은 ETF와 환헤지형 ETF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상대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죠. 다만 이 환헤지형 ETF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환헤지형 ETF는 내가 생각하는 전략과 내 액션이 약간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좋아질 것 같다 라고 해서 미국 지수에 투자를 했어요. 해당 국가가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도 강해지는 게 일반적이죠. 내가 환헤지를 한다는 것은 이 환율이 해당 국가의 환율이 강해지는 걸 막는다 라는 뜻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해당 국가의 전망과 내 전략과 일정 부분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주는 이 안전판 효과가 일정 부분 사라진다 라는 단점도 있어요. 이제 S&P 500 지수, 환의 어떤 효과를 이제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한 건데 S&P 500 지수와 달러 환율이 동시에 떨어진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걸로 내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환헤지형 ETF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약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환헤지형 ETF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